이번 시간은 파이프라인 코로전에 있는 내용으로 100mV 분급 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참고 문헌과 비교했을 때 100mV 분급 기준에 대한 내용은 파이프라인 코로전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네이스 CP2는 많이 알고 계시죠? 매년 국내에서 네이스 CP2 자격증 교육도 하고 시험도 치고 있습니다. CP는 캐소딕 프로텍션을 말하는 거고요. CP2는 두 번째 레벨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현장 실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레벨의 과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CP2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CP2와 파이프라인 코로전은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 놓은 게 많아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CP에서 생긴 궁금증을 파이프라인 코로전에서 해결한 경우도 많고, 반대로 파이프라인 코로전에 없는 내용이 CP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00mV 분급 기준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 코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좀 어렵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건너뛰고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기준은 구조물 표면과 전해질에 접촉한 안정적인 기준 전극 사이의 최소 100mV 음극 분극으로 충분한 방식이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21강과 22강에서 나왔던 내용과 같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음극 분극, 캐소딕 폴라리제이션은 전위가 네거티브 방향,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는 분극의 형성과 소멸을 측정해야 한다. 온전위와 오프전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이 기준이 가장 타당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기준이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는 마이너스 850mV에 관한 기준이었죠. 이 두 가지 기준은 철 구조물의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800mV에 근접할 정도로 아주 액티브하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고 과한 기준입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떠한 철의 자연전위가 노블하다면 여기에 맞게 방식 전위를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0mV 분급 기준이 가장 타당한 기본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건너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분극 전위가 100mV 캐소딕 쉬프트 할 때마다 구조물의 부식 속도는 10배씩 감소한다. 캐소딕 쉬프트 한다는 말은 음극, 캐소드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즉 전위가 100mV씩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마다 부식 속도가 10배씩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시죠? 이 내용은 제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고급 이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부식 속도가 10배 감소하면 부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에 충분하다. 100mV를 분극시키면 부식하는 속도가 10분의 1로 감소하는데 10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해서 완전한 방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건너뛰고 다음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한 분극의 형성과 소멸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기준에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분극 이동의 크기는 분극의 형성과 소멸을 측정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전기 방식을 하면 분극이 형성이 되고 전기 방식을 오프시키면 분극이 소멸이 되겠죠. 이 차이가 100mV가 되는지 측정을 하면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전기 방식을 오프시킨 상태의 전위는 자연전위죠. 그러니까 이 자연전위를 먼저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은 그 내용입니다. 분극의 형성으로 인한 쉬프트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쉬프트의 크기라는 건 분극으로 인해 전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분극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방식을 하기 전에 측정 지점에서
지하 구조물의 자연전위를 먼저 측정해야 한다. 구조물의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500인지, 마이너스 700인지, 마이너스 800인지를 먼저 알아야 방식전위와 비교했을 때 100mV 분극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분극 후의 전위가 마이너스 700mV라면 이걸로는 분극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500이었다면 200mV 분극을 했으니까 기준을 충족한 거지만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650이었다면 50mV 밖에 분극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CP 시스템을 가동하고 구조물이 분극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전위를 다시 측정한다. CP 시스템은 방식 시설을 말하는 거죠. 자연전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희생양극이든 외부 전원이든 방식 설비를 가동을 하고 구조물이 충분히 분극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전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500mV라고 해보겠습니다. 전기 방식을 하지 않은 자연전위 상태에서는 이 전위가 유지가 되다가 방식 설비를 가동하게 되면 처음엔 전위가 많이 변하겠죠. 방식을 하자마자 마이너스 700mV 정도로 변합니다. 이것도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700mV의 전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 다음부터 분극을 서서히 합니다. 분극을 어디까지 할지는 모릅니다. 현장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계속 전위를 측정하고 있으면 전위가 점점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좀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변합니다. 분극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이 전위에는 IR 드롭도 포함이 되고 분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800mV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전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하다가 안정이 되는데 분극을 다 해서 더 이상 분극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피복이 안 된 배관의 경우에는 몇 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니까 다음날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5분 정도면 됩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아주 작아서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며칠씩 기다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위의 변화가 없어질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려서 측정하는 이 전위가 온 전위인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온 전위는 CP 시스템을 가동한 직후에 한 곳의 측정 지점에서 측정값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몇 분간 온 전위의 변화가 없을 때 오프 전위를 측정한다. 온 전위를 확인한 다음 방식 설비를 오프시킵니다. 왜 오프를 시킬까요? 순간 오프 전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방식 설비를 오프시키면 전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 전위가 순간 오프 전위입니다. 순간 오프 전위, 즉 인스턴트 오프 전위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분극 전위입니다. 순간 오프 전위인 분극 전위와 처음에 측정했던 자연 전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 다음 오프 전위를 자연 전위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100mV를 초과하면 이 지점에서 100mV 분극 기준이 충족된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이게 100mV 이상 차이가 나야 이 100mV 분극 기준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측정이 쉽지가 않아 보이죠? 지금은 하나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건데 100mV 분극이 한 지점에서만 충족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지점에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정확히 하려면 약 5m 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지점의 자연전위를 측정하고 방식 설비를 온시키고 분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전에 5m 간격으로 측정한 그 지점에서 인스턴트 오프 전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점에서 100mV 분극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다른 측정 방법이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방금 설명한 방법보다 더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져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측정을 모든 지하 구조물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간단하게
마이너스 850mV가 달성이 되는 현장에서는 굳이 이런 측정을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850mV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어떤 곳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다음에 어떤 현장에서 이 100mV 분급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100mV 분급 기준은 마이너스 850mV 기준 중 하나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푸얼리 코팅 또는 베어 상태의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마이너스 850mV 기준이 두 개가 있죠. 이 중 하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코팅이 아주 안 좋거나 없는 구조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코팅이 좋았으면 마이너스 850mV 기준을 달성하기도 쉽습니다. 코팅이 안 좋거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850mV 기준을 충족하려면 양극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오프 전이가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하지 않은 곳에서 100mV 분극은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프 전이는 인스턴트 오프 전이를 말하는 거죠. 전기 방식 기준에 인스턴트 오프 전이가 마이너스 850mV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100mV 분극은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비용을 절약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식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mV 분급 기준은 오래되고 코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금속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마이너스 850mV 분급 전이 기준은 뉴어 파이프, 즉 비교적 새것인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00mV 분급 기준은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0mV 분급 기준은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제약이 대부분의 현장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mV 분급 기준은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가지 제약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100mV 분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비용이 아주 높아집니다.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해야 하고요. 다음 부분이 결정적인데 이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00mV 분급 기준은 스트레이 커런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이 커런트가 뭔지는 대략 알고 계시죠? 우리 배관에 영향을 주는 간섭 전류입니다.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스트레이 커런트를 끄고 우리가 보내는 방식 전류만으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스트레이 커런트를 차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스트레이 커런트뿐 아니라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DC 전류원도 차단해야 합니다. 정류기는 물론이고 희석양극도 다 분리해야 합니다. 직류 전류의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두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마그네슘이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0mV 분급 기준을 너무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실까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정말 방법이 없으면 현장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하시면 됩니다. 100mV까지 분급을 하지 않고 80이나 90mV까지 분급을 하더라도 그만큼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다만 이런 식으로 방식을 하는 비용이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아주 작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용으로 몇 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배관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